인천의 한 장례식장 공기는 국화 향과 향냄새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흘 내내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한 이진우의 얼굴은 감정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슬픔보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고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형식적인 위로를 듣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다. 영정사진 속의 아버지는 평생 그러셨던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평생을 하급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 진우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재미없고 엄격하며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퇴근 후에는 말없이 저녁을 드시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진우에게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어려운 존재였다. 살갑게 대화를 나눠본 기억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도 아득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감정을 드러내던 순간은 진우의 성적표가 나왔을 때였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의 세상에는 오직 안정과 현실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진우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진우의 작은 꿈들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이제 그 벽의 주인이 사라졌다. 하지만 진우는 벽이 허물어진 후련함 대신 텅 빈 공간이 주는 막막함과 허무함만을 느끼고 있었다. 슬픔에도 종류가 있다면 자신의 슬픔은 뜨겁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내려앉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발인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진우는 잠시 복도로 나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때였다. 낯선 중년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조문객들이 입는 검은 양복 대신 빛바랜 가죽 점퍼 차림이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진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깊은 눈빛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닮은 듯한 얼굴이었다. 자네가 진우 맞지?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잠겨 있었다. 진우는 경계심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인지 기억에 없었다. 친척들을 통틀어도 저런 인상의 남자는 없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 외삼촌이다. 박선우라고 해. 외삼촌. 진우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 없는 결혼을 했던 화가 지망생 남동생이 있었다고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집안과 연을 끊고 사라졌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선우라는 남자는 더 이상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진우의 손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의 무언가를 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진우가 손을 펴자 그곳에는 손때 묻은 낡은 동열소의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려한 문양은 없었지만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묵직한 열쇠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우의 물음에 외삼촌 박선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었던가. 이건 또 무슨 기괴한 농담이란 말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 열쇠가 맞는 문을 찾아. 그 문을 열면 자네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게다. 자네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진짜 네 아버지의 모습을.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뒤를 돌아섰다.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단호해서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조문객들 사이로 홀연히 사라졌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떠났다. 진우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손바닥 위에 낡은 열쇠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묵직한 노쇠의 감촉이 현실감을 주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슬픔과 피로로 흐릿해진 정신 속으로 외삼촌이라는 남자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진우는 실소를 터뜨렸다. 황당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평생을 풀지 못한 숙제 같았던 아버지라는 존재. 어쩌면 이 낡은 열쇠가 그 숙제의 해답을 쥐고 있는 마지막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차갑고 단단한 열쇠의 감촉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장례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아버지가 남긴 공간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사흘간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이진우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매일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집안의 공기마저 바꿔놓은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정막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놓여 있어야 할 현관 신문을 보시던 소파 약주를 한 잔씩 드시던 작은 식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주인이 사라지자 모든 사물이 생기를 잃고 유물처럼 변해버렸다.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주머니 속의 낡은 열쇠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무게감이 어제 외삼촌이라는 남자가 남기고 간 말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진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평범하지 않다니. 아버지만큼 평범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정해진 양의 소주만 드시고 늘 같은 채널의 뉴스만 보시던 분이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하고 단조로운 악보와도 같았다. 그런 아버지에게 비밀이 있다니. 어쩌면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자기 형님을 미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 모든 것이 상주로서 경황이 없는 자신을 향한 잔인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져버리려던 순간 진우는 멈칫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평생 아버지와 나 사이에 존재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생각은 끈질긴 덩굴처럼 진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르지만 확인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이 열쇠를 서랍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면 평생 만약에라는 질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만 같았다. 수색은 아버지의 서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신의 공간이라고 불렀던 곳. 그는 책상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어보았다. 오래된 만년필 달아빠진 도장,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 뿐이었다. 서랍에 달린 작은 자물쇠들에 열쇠를 넣어봤지만 크기가 전혀 맞지 않았다. 다음은 안방의 낡은 자개장이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 자개장 깊숙한 곳에는 아버지가 아끼시던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항상 궁금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의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가져다 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열쇠는 헛돌았다. 실망한 그가 힘을 주어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앨범 몇 권과 진우가 어릴 적 받았던 상장 몇 개뿐이었다. 진우는 거실, 주방, 베란다의 창고까지 집안의 모든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하지만 열쇠는 그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1시간이 넘는 수사에게 지친 그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역시나 헛수고였다. 김이 빠지고 허탈했다.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6살 무렵의 일이었다. 호기심 많던 어린 진우는 천장에 달린 작은 문을 발견하고 올라가 보려고 했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시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아섰다. 여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먼지 구덩이에 위험한 잡동사니만 가득하니까 절대 얼씬도 하지 마. 그날 아버지의 표정은 유난히 무서웠다. 그저 위험에서 야단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이후로 진우는 그곳을 금지된 장소로 여기고 까맣게 잊고 지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실 구석 천장을 올려다보자 희미한 사각형의 문이 보였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듯 문 주위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서서 문에 달린 낡은 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접이식 사다리가 천천히 내려왔다. 사다리가 펼쳐지자 그 안에서 수십 년 묵은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쏟아져 내렸다. 휴대폰 손전등을 켠 진우는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밟고 올라갔다. 다락방, 아버지의 말 그대로였다. 공간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으며 하얀 천이 덮인 낡은 가구들과 더 이상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유령처럼 쌓여 있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여기도 별것 없구나. 그는 손전등 불빛으로 다락방 안을 구석구석 비추었다. 오래된 선풍기 고장난 라디오,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재봉틀. 그의 시선이 다락방 가장 안쪽에 놓인 커다란 옷장 뒤편에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다른 쪽 벽과는 달리 그 부분만 벽지의 무늬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 진우는 낡은 옷장을 낑낑거리며 옆으로 밀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옷장이 밀려나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그것은 문이었다. 벽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 완벽하게 위장된 아주 작고 낡은 나무문. 그동안 수백 번 이 집을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이 중앙에는 그의 손에 들린 열쇠와 똑같은 모양의 녹슬고 빛바랜 노소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였다. 다락방의 무거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묵직한 열쇠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자물쇠 구멍을 향해 열쇠를 가져갔다. 찰칵! 마치 수십 년의 침묵을 깨뜨리는 듯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다락방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이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아주 조금 힘을 주자 문은 오랜 저항 끝에 끼익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맑고 향긋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나무 냄새였다. 상쾌한 소나무 향과 묵직한 삼나무 향이 뒤섞인 아주 깊고 깨끗한 향기. 어릴 적 아버지의 옷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던 바로 그 냄새였다. 진우는 홀린 듯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말처럼 위험한 잡동사니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완벽하게 정돈된 한 사람의 우주이자 비밀의 왕국이었다. 사방의 벽에는 온갖 종류의 수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크고 작은 끌 예리하게, 날이 선 대패, 반질반질하게 손때 묻은 톱과 망치. 모든 도구들은 금방이라도 주인의 손길을 받아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된 듯 세심하게 관리된 상태였다. 작업대 위에는 부드러운 나무의 결을 따라 흘러내린 나무 부스러기들이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작품들이었다. 평범한 가구가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듯한 예술 작품들이었다. 한쪽에는 막 날갯짓을 하려는 듯한 독수리 조각이, 다른 쪽에는 금방이라도 헤엄쳐 나갈 듯한 거북선 모형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책장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수십 권의 책들이 실제 책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꽂혀 있었다. 모든 작품들은 한결같이 섬세하고 깊은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바친 장인의 솜씨였고 고독한 예술가의 혼이었다. 진우는 몽유병 환자처럼 방 안을 걸어다녔다. 그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이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무뚝뚝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그의 거칠고 투박했던 손은 서류를 넘기기 위한 손이 아니라 이 경이로운 작품들을 빚어내기 위한 예술가의 손이었다. 진우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는 사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타인이었다. 이 사실은 슬픔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으로 다가왔다. 작업대 가장 안쪽 깨끗한 천이 덮인 곳에 두꺼운 가죽 표지에 낡은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첫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것이 분명한 힘있고 정직한 글씨체가 가득했다. 1985년 5월 10일. 아버님께서는 끝내 내 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무 만지는 일은 밥 빌어먹기 딱 좋은 짓이라며 딴따라 같은 짓 말고 얌전히 공부나 하라고 호통을 치셨다. 내 손에 들린 끈을 부러뜨리셨을 때 내 심장도 함께 부러지는 듯 했다. 1995년 3월 4일 진우가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잡으니 내 거칠고 못생긴 손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안정된 삶,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는 내 꿈을 더 깊은 곳에 묻어야만 한다. 2010년 8월 22일 진우가 대학에 간다며 상경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인지 내 젊은 날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작은 다락방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밤늦도록 나무를 깎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초라한 공무원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조각가가 된다. 진우가 자신의 심장을 묶고 살아가는 고통을 평생 모르기를 바랄 뿐이다. 진우는 더 이상 글씨를 읽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너무나 깊고 서툰 사랑의 방식이었고 자신의 부서진 꿈으로 쌓아 올린 방패였다. 그때 그의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작업대 한편에 고이 모셔진 작은 조각상 하나가 들어왔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벨벳 받침대 위에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 태우고 부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진우가 5살 때 집 근처 공원으로 놀러 갔던 어느 봄날의 풍경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행복한 기억의 한 조각. 조각상 속 어린 진우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진우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진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조각상을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평생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인생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평생 곁에 두고도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위대한 예술가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소리내어 울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슬픔은 이제야 뜨겁고 아픈, 그리고 너무나도 사무치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 비밀의 방을 가득 채웠다. 밤새 이진우는 아버지의 비밀 작업실에서 잠이 들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 대신 방 안을 감도는 짙은 나무 향이 담요처럼 그를 감쌌다. 아침이 되어 희미한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독한 슬픔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아버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고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침묵, 그의 무뚝뚝함, 그리고 그의 서툰 사랑까지도.
그는 살아생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와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진우는 일기장 갈피에 꽂혀있던 낡은 편지 봉투에서 박선우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어제의 그 거칠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외삼촌 저 진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선우는 진우가 이토록 빨리 전화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문을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네, 모든 것을 봤습니다. 진우의 말에 박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간 묵혀온 회한과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마지막 남은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춰주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형이었던 진우의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랐다고 했다. 진우의 아버지는 그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예술적 동지였다. 하지만 진우의 외할아버지, 즉 박선우의 아버지는 사위의 뜬구름 잡는 짓을 극도로 혐오했다. 결국 그 문제로 크게 다툰 끝에 박선우는 예술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연이 끊겼다. 떠나기 전날 밤 진우의 아버지는 박선우를 몰래 만나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한다. 첫째는 더 이상 가족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을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것. 둘째는 만약 자신이 죽거든 아들 진우에게 반드시 이 열쇠를 전해달라는 것. 자신의 인생이 담긴 이 공간이 영원히 먼지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다.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 하나뿐인 누나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자네 매형은, 아니 네,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박선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진우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대한 슬픔의 무게와 그가 지켜내려 했던 작은 세계의 의미를. 전화를 끄는 진우는 거실로 내려왔다. 그는 가장 먼저 거실 벽 중앙에 걸려있던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하셨던 근정포장 액자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락방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조각상, 아버지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조각상을 올려놓았다. 공무원 이하무개의 공적인 삶을 상징하던 자리에 아버지의 진짜 삶이 담긴 작품이 자리를 잡았다. 집안의 공기가 비로소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진우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작품에 정성껏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각각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목록을 만들고 전문 사진작가처럼 정성 들여 사진을 찍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세상에 보이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이 고독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그저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는 유명한 갤러리가 아닌 장인의 진정성을 알아봐주는 작은 동네의 갤러리를 찾아갔다. 몇 달 후 가을의 문턱에서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의 제목은 침묵의 유산 한 공무원의 비밀 작업실이었다. 갤러리 안은 크지 않았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전시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외삼촌 박선우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전시장 중앙 아버지의 낡은 작업대와 함께 전시된 부자 조각상,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빛바랜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머물렀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작품들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진우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이제 재미없고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세상을 빚어낸 예술가였고 서툰 방식으로 세상을 다해 아들을 사랑했던 영웅이었으며 진우가 평생 존경하고 사랑할 단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살아 숨쉴 그의 유산을 얻었다. 고요한 갤러리, 안아버지의 나무향이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